중국에 관한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면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중국이 묘사되고 대부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중국이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말하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동산 위기 기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는 공포, 경직된 시진핑 체제에 대한 우려와 심지어는 실각설까지. 여기에 미국과의 끝없는 패권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의 미래는 언제나 어둡고 불안하게만 비춰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몇 달, 몇 년을 거듭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결국 같은 결론에 닿게 됩니다. 중국은 위험하다. 중국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중국은 투자자들이 당장 등을 돌려야 할 그렇게 위험한 나라일까요? 언론은 매일 위기를 말하지만 정작 시장의 숫자와 돈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그 목소리들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오히려 그 괴리 속에서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 투자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정책 리스크,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 불투명한 공식 데이터. 이런 건 누구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중국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규제가 쏟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정책 전환으로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MSCI 등 글로벌 지수에서 중국 비중이 축소된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 시장이 가진 불편한 현실이며 투자자라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리스크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길목에서 21세기부의 흐름에 동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인 겁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진단이 현실과 어긋나는 이유는 분석 틀 자체에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서구식 렌즈로 중국을 들여다보면 답은 늘 뻔합니다. 국영기업의 강화는 태보, 정부의 개입은 시장 파괴, 데이터 불투명성은 곧 위기.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는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영기업의 강화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수단이고 정부의 개입은 장기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으로 여겨집니다. 데이터 조정조차도 정책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죠. 바로 이 시각 차이 때문에 중국을 보는 해석이 갈라지고 오해와 공포가 증폭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양쪽 시각을 모두 인식하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잠깐 한 걸음 물러서서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고 14억 인구가 살아가는 내수 시장입니다. 물론 부동산 기업 파산, 지방정부 부채 같은 구조적 문제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중국 전체를 해석하는 건 마치 대형마트에서 빈 선반 하나만 보고 이 가게 망했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성장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중산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중산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소득이 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 패턴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생필품을 사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더 좋은 품질, 더 나은 브랜드, 더 풍부한 경험을 찾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맛과 분위기를 따지고 옷을 살 때도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개성과 스타일을 중시합니다. 음식료, 유통,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여행, 교육, 삶과 직결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가 조금 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사회 전체가 질적 고도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석 틀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라는 변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늘 위기와 불안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산층이 늘어난다 해도 여전히 월 소득이 1000위안도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내수 성장 동력이냐라는 지적 말이죠. 맞습니다. 그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은 엄청난 격차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보셔야 합니다. 그 6억 명은 평생 저소득층으로 고정된 계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 소비 계층으로 올라왔듯 지금도 계속 계단을 오르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그 6억 명은 중국 경제의 약점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저수지라는 뜻입니다. 도시화가 더 가속화되고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이 인구 집단은 점차 시장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불균형한 소득 분포 자체가 앞으로 소비가 더 폭발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급 측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나 선전 같은 대도시는 이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지만 동시에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적 특성을 품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며 산업 전반이 고도화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서부 내륙 지역은 아직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설, 원자재, 기계 같은 전통 산업에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기회도 공존하는 겁니다. 매년 웬만한 국가 전체 경제 규모만큼 성장하는 나라에서 미래를 이끌 기업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서구 전문가들은 이런 불균형과 비효율을 위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의 씨앗이기도 한 겁니다. 많은 언론과 분석가들은 여전히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는 낡은 프레임 속에 가둬둡니다. 값싼 노동력, 저임금, 대규모 수출 이런 키워드로만 중국을 정의하려 하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조금만 흔들려도 곧장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건 거대한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스스로도 그 단계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술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 이런 첨단 분야가 바로 중국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영역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가 자본이 움직이고 정책적 드라이브가 가해지는 곳, 거기에서 미래의 주인공들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나라가 모든 자원과 힘을 총동원해 밀어붙이는 산업, 거기서 과연 세계적 기업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중국 성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이끌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주력은 하드테크, 그러니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굴기, 전기차 굴기, 신에너지 굴기 이런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막대한 자본이 흘러들어가고 국가적 차원에서 키워내는 산업입니다. 이런 곳에서 글로벌 무대에 강자가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구 언론이 이런 맥락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 중국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크게 떠들어대죠. 그러면서 정작 반도체나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건 또 다른 식으로 비난합니다. 보조금으로 과잉 생산을 만들고 세계 시장을 왜곡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 언론만 보고 있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중국은 규제로 꽁꽁 묶여있고 보조금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쪽에서는 산업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폭발적으로 키워내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균형이 중국 경제의 실제 모습인데 선택적으로 보도되는 뉴스는 그걸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국을 반쪽짜리 모습으로만 보게 되고 그 왜곡된 이미지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과거의 굴뚝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난 시대 이야기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 그 치열한 격전지에서 미래의 성과를 가장 먼저 선점하는 전략적 행위라는 겁니다. 중국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등을 돌릴 것이냐, 선택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중국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국가자본주의라는 체제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서구적 시각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늘 시장을 왜곡하고 효율을 떨어뜨린다고만 보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여기서 정부의 개입은 변수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단순히 간섭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물길을 새로 파고 필요하다면 기존 강줄기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창조자이자 파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경제보고서를 수백 페이지 읽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정책의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죠. 인민일보 일면의 한 줄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속 표현 하나. 바로 거기서 투자 기회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굴기라는 목표가 선언되는 순간 관련 산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갑니다. 세제 혜택이 따라붙고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엄청난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이 효율적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정 산업에 대해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경계한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 산업은 순식간에 혹독한 규제를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교육이나 빅테크 플랫폼 규제는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죠. 기업 펀더멘털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책이라는 상위 변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서구 언론은 이런 상황을 두고 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흐름을 꾸준히 지켜본 투자자라면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부유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미 방향은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중국 시장에서 투자한다는 건 결국 정책이라는 물길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게 곧 생존과 직결되는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서구식 분석은 이걸 간과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중국 투자를 이야기하면서도 번번이 틀리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기회가 역설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불투명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운명이 갈리고 그 불확실성은 서구 투자자들에게는 늘 불안 요소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물러설 때 오히려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소수는 그 공백 속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중요한 건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책이 열어주는 방향과 자금이 쏠리는 길목을 제대로 포착하는 겁니다. 결국 불확실성은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다른 이름인 셈이죠.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어디에 힘을 쏟을까요? 답은 사실 이미 분명합니다. 기술 자립,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이 네 가지 축은 단순히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산업이야말로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모두가 두려워 물러설 때 그 길목에 먼저 들어선 사람만이 미래의 과실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의 또 다른 독특한 면모는 바로 비효율성입니다. 서구 자본시장,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철저히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효율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 대형 펀드, 자산운용사들이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움직이니까 가치와 가격이 금세 맞춰집니다. 누군가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순간 그건 이미 가격에 반영돼 버리고 저평가된 자산을 오래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A주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보다는 당장의 시세 차익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테마가 조금만 불이 붙어도 단체방을 통해 소문이 퍼지고 인플루언서가 한마디 하면 매수세가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펀더멘털과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반대로 근거 없는 악재 루머 하나로 급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효율적 시장을 기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인 투자자 모델은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효율성이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구의 분석가들은 늘 이것을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축복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아주 훌륭한 기업이 시장의 공포와 투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서구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런 장면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기회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뉴스 하나, 루머 하나에 휩쓸리면 결국 대중과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내재 가치를 바라본다면 대중이 공포에 빠져 팔아치울 때 그 순간이 바로 나의 기회가 됩니다. 결국 공포는 위험이 아니라 눈을 뜬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징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정책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정책이 곧 물길입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건 무모한 선택이고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둘째, 대중의 관계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테마주가 폭등할 때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때 들어가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묵묵히 실적을 내는 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정책 지원과 펀더멘털이 동시에 맞물린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 안에서도 결국 옥석은 가려집니다. 국가가 지원해도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데이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GDP 성장률은 이상할 정도로 늘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지방 정부의 통계를 합산하면 국가 전체 GDP보다 많은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리커창 전 총리가 공식 GDP 대신 전력 소비, 철도 화물, 은행 대출을 더 신뢰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자 발표를 중단했다가 몇 달 뒤 산출 방식을 바꿔서 다시 공개한 사례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서구식 분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부실한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데이터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책의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과연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특성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사이클과 통화 정책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의 긴축이나 유럽의 경기 위기로 크게 흔들릴 때 중국은 오히려 독자적인 정책으로 다른 방향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디커플링이라 부르며 세계 경제가 분열되는 신호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훌륭한 분산 효과입니다. 전체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국 시장은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비효율성이 제공하는 초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 투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21세기 가장 역동적인 성장의 서사에 동참하는 장기적 안목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시장에는 여전히 정책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구식 렌즈만으로 본 위기론 역시 현실을 반쪽만 보여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눈, 즉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친중도 반중도 아닌 숫자와 흐름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입니다.